1982년 한국 프로야구 KBO가 태동하던 그 뜨거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강산이 4번이나 변하고 수많은 괴물 타자들이 그라운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승엽의 홈런도, 이종범의 도루도, 이대호의 타격도 모두 전설이 되었지만 KBO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통곡의 벽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통산 타율 0.331.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깎아 만든 완벽이라는 이름의 성역입니다. 키 175cm, 몸무게 76kg. 야구 선수치고는 지극히 평범한 체구의 한 남자가 오직 방망이 하나로 거대한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전설의 시작. 오늘 우리는 타격의 신이라 불렸으나 시대의 불운 속에 너무 늦게 꽃피었던 비운의 천재, 고 장효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야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했던 타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타자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야구는 확률의 게임이라고들 합니다. 타자가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만 안타를 쳐도 3할 타자라며 칭송받는, 실패가 용인되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장효조에게 3할은 칭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3할 타율은 인간으로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기본값이었으며 타석에서 물러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격 기계라고 불렀지만 기계라는 차가운 단어로는 그의 타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배트 컨트롤은 차라리 예술에 가까웠고 날아오는 공을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하는 곳에 공을 배달하는 것 같은 경지였습니다. 그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들조차 현혹시켰던 그의 선고안입니다. 당시 KBO 심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장효조가 방망이를 내지 않고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 공은 볼이다. 투수가 아무리 예리한 슬라이더를 꽂아 넣고 꽉 찬 직구를 던져도 장효조가 미동도 하지 않으면 심판의 손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장효조의 눈은 스트라이크 존을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상대팀 투수들이 심판이 장효조 눈치를 본다며 하소연 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십만 번의 스윙과 피나는 노력으로 쌓아 올린 압도적인 아우라, 즉 범접할 수 없는 권위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대한 타자는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늦게 도착한 신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개막했을 때 그는 그라운드에 없었습니다. 1983년 그가 삼성 라이온즈의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한국 나이로 28, 만 27세였습니다. 현대 야구에서는 전성기를 구가할 나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미 신체 능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시기였습니다. 만약 그가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프로에 데뷔했다면 통산 타율 0.331이라는 기록은 어쩌면 0.350, 아니 그 이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장효조라는 야구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큰 비극이자 동시에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아마추어 무대인 실업야구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방망이를 깎고 또 깎았을 뿐입니다. 그의 야구 인생은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꽃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장효조는 결코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왜소한 체격 탓에 코치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 장효조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승부욕과 오기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훈련이 끝나고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갈 때 그는 해가 져서 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베테 손잡이를 붉게 물들여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작은 선수가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한 번 더 휘두르고 남들보다 한 발 더 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절 그가 만들어낸 독특한 타격폼은 훗날 부채살 타법의 원형이 됩니다. 보통의 타자들은 교과서적인 폼을 배우지만 장효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맞는 최적의 메커니즘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오른쪽 겨드랑이를 잔뜩 웅크리고 배트를 짧게 쥐며 하체를 단단히 고정한 채 공을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공이 포수 밑에 꽂히기 직전 번개 같은 스피드로 배트를 돌려 공을 컨택해냅니다. 폼이 예쁘냐고요? 아닙니다. 폼이 엉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 순간의 그 폭발력과 정확도는 타이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마치 검객이 칼을 뽑지 않고 있다가 적이 목을 베러 들어오는 순간 단 한 번의 발도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구 상고 시절 그는 이미 고교 야구를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대학 진학 후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장효조는 대학 리그를 문자 그대로 폭격했습니다. 당시 대학 야구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곳에서 장효조는 안타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으며 투수들의 악몽으로 군림했습니다. 투수들은 그와 승부하기를 꺼렸습니다. 직구를 던지면 밀어치고 변화구를 던지면 당겨치고 유인구를 던지면 골라내니 도대체 아웃카운트를 잡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효조 선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안타를 잘 칩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젊은 장효조는 무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공이 오면 칩니다. 방망이 중심에 맞추면 안타가 되니까요. 거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에게 안타는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뒤에는 밤마다 숙소 방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스윙 연습을 하며 그림자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자세를 교정했던 피눈물 나는 고독한 시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만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배트를 쳐다보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고 헬멧을 고쳤으며 투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을 마주한 투수들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합니다. 저 타자는 내가 무슨 공을 던질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공포심이 투수의 어깨를 굳게 만들었고 결국 실투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장효조는 그 실투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딱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공은 유유히 야수가 없는 빈 공간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로무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업 야구팀 한국 화장품에 있다는 그는 그곳에서도 3할 7푼, 4할 때의 비현실적인 타율을 기록하며 리그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무대, 더 강한 상대, 그리고 내 실력을 증명할 진짜 전쟁터가 필요하다. 운명은 그를 1982년 서울 잠실 야구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승부가 펼쳐질 그곳에서 장효조는 자신의 이름을 전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설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0.331이라는 숫자의 무게를 짊어진 작은 거인이 어떻게 아마추어 무대를 넘어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운명의 그날 잠실벌에서 어떤 기적을 쏘아 올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 귀에서는 프로 데뷔 전 이미 완성형 파자였던
그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한일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아직 프로야구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구의 열기가 식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뜨겁고 더 원초적인 열정이 그라운드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동대문 야구장은 연일 고교 야구와 실업 야구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중계방송에 온 국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투수가 나와도 어떤 공을 던져도 절대 막을 수 없는 타자가 있다. 그 소문의 주인공, 그가 바로 장효조였습니다. 여러분은 괴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 아니면 장외 홈런을 펑펑 터트리는 거구의 타자? 하지만 1970년대 야구판에서 괴물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175cm의 호리호리한 치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타석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 장효조는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괴물이 아니라 상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피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구 상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 진학한 장효조의 타격은 대학 무대에서 만개하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당시 대학 야구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라이벌전이 치열했지만 장효조가 이끄는 한양대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 대학 야구와 실업 야구를 통틀어 무려 4번의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타격왕을 밥 먹듯이 해치운 것입니다. 당시 기록원들은 장효조의 타석을 기록하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선수는 타율을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나갔다 하면 안타다. 실제로 그의 아마추어 통산 타율은 4할을 훌쩍 넘나들었습니다. 야구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당대 최고의 실업팀 중 하나인 한국화장품에 입단합니다. 당시 실업야구 스카우트 전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장효조를 원했습니다. 그를 데려가는 팀이 곧 우승 후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화장품 유니폼을 입은 장효조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라운드를 휘저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실업야구 코리안 시리즈에서 그는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휩쓸었습니다. 상대팀 감독들은 경기 전 미팅에서 투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장효조 앞에는 주자를 내보내지 마라. 그리고 장효조 타석 때는 그냥 기도해라. 농담 같지만 당시 투수들이 느꼈던 공포는 실제했습니다. 도대체 그의 타격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스프레이 히팅, 즉 부채살 타법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보통 타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코스나 타구 방향이 있습니다. 당겨치기에 능한 타자, 밀어치기에 능한 타자. 수비수들은 그 성향에 맞춰 수비 위치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장효조에게는 성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투수가 몸쪽 공을 던지면 1루 쪽으로 총알같이 당겨쳤고, 바깥쪽 공을 던지면 3루수 키를 넘기는 부드러운 타구로 밀어쳤습니다. 심지어 가운데 몰린 실투는 중견수 뒤를 넘기는 장타로 연결했습니다. 그의 타구는 마치 부채가 펼쳐지듯 운동장 모든 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수비수들은 그가 타석에 들어서면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저 사람은 수비가 없는 곳을 보고 친다. 이것이 수비수들의 한결같은 증언이었습니다. 이때 탄생한 불멸의 명언이 바로 장효조는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 쳐도 3할을 친다입니다. 방망이의 굵은 부분이 아니라 얇은 손잡이 부분으로 공을 맞춰도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그의 타격 기술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극찬이었습니다. 투수와 포수의 배터리는 그를 상대할 때마다 지옥을 맛봤습니다.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아도 소용없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 다른 타자라면 위축되겠지만 장효조는 오히려 눈을 더 반짝였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스윙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트가 공을 맞히는 면적, 즉 컨택 포인트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능력은 당시 한국 야구 수준을 몇 단계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뛰어났기에 외로웠습니다. 아마추어 무대는 그에게 너무 좁았습니다. 그는 더 강한 투수, 더 빠른 공을 원했지만 현실의 투수들은 그를 피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고의사고로 걸어나가거나 승부를 피하는 투수들을 보며 그는 종종 타석에서 허탈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나랑 정면 승부해줄 투수는 없는가? 그의 마음속 외침은 공허하게 동대문 운동장에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프로였지만 뛸 수 있는 프로리그가 없었습니다. 맹수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꼴이었습니다. 그의 청재성은 단순히 타고난 감각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 아니 연습광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시절, 동료들이 모두 잠든 새벽, 숙소 뒤편에서 들리는 붕붕 소리는 귀신 소리가 아니라 장효조가 배트를 휘두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타격폼을 비디오 분석도 없던 시절에 머릿속으로 수만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림자를 보며 그는 자신의 몸을 1mm 단위로 제어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너무 빨리 열리지는 않는지, 허리 회전이 늦지는 않은지. 그는 자신에게만큼은 세상 그 어떤 코치보다 엄격했습니다. 3할 오픈을 쳐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할 오픈의 실패는 왜 일어났는가? 그것이 그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80년대가 밝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야구계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출범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장효조의 나이는 어느덧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시기가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을까요?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초조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진짜 승부를 겨룰 날이 올 거라고. 그때 내 방망이가 녹슬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저 갈고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982년 대한민국 서울 잠실.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제27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직전 사실상 아마추어 최강을 가리는 이 대회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장효조는 국가대표팀의 부동의 4번 타자 혹은 3번 타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제 동대문 운동장의 골목대장이 아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세계의 강호들과 맞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는 결승 리그에서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 그리고 그 길이라는 민족적 염원이 투영된 전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고 장효조는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아마추어 최강 장효조는 국제 무대에서도 통했을까요? 일본의 정교한 투수들은
과연 안타지조기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설로 남은 약속의 8회, 그 기적의 순간에 장효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1982년 9월 14일 서울 잠실 야구장. 밤하늘을 찌를 듯한 조명팝 아래 3만여 명의 관중이 뿜어내는 열기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함성 속에는 묘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대는 숙명의 라이벌 일본. 스코어보드는 0대2. 대한민국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7회까지 일본의 선발 투수 스즈키의 구위에 눌려 이렇다 할 기회조차 잡지 못했던 상황.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더가웃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유일하게 눈을 번뜩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3번 타자 장효조였습니다. 그는 배트를 거꾸로 쥔 채 바닥을 쿵쿵 찍으며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고개 들라! 아직 2이닝이나 남았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다! 만약 그날의 기적을 다시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전설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8회 말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두 타자 심재원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며 잠실벌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김재박의 그 유명한 개구리 번트. 투수의 허를 찌르는 스퀴즈 번트가 성공하고 일본 내야진이 당황하며 송구 실책을 범하는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1대2. 추격의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고 일본 배터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타격의 신 장효조가 들어섰습니다. 이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 투수 스즈키는 이미 멘탈이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타자는 이번 대회 내내 5할에 육박하는 타율을 기록하며 공포의 대왕으로 군림했던 장효조였습니다. 스즈키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포수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유인구를 요구합니다. 승부하지 마라. 저 남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장효조는 그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나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초구, 볼, 2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가 몰려도 장효조의 방망이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공포심에 질려 실투를 던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그리고 마침내 손에서 공이 빠지는 순간 장효조의 눈이 매처럼 빛났습니다. 딱! 듬탁하면서도 날카로운 타격음이 잠실 야구장의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웠습니다. 배트의 중심 정확히 맞은 공은 빨랫줄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안타. 완벽한 안타였습니다. 일본 수비수들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지만 공은 그들의 글러브를 비웃듯 외야를 갈랐습니다. 1루에 안착한 장효조는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가 그토록 격정적으로 소리치는 모습에 3만 관중은 물론 TV 앞에 온 국민이 전율했습니다. 이 안타는 단순한 출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결정타였으며 일본 팀의 숨통을 끊어놓는 심리적 KO 펀치였습니다. 장효조가 만든 이 결정적인 찬스는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한대화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대화는 좌측 폴대를 맞추는 기적의 3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스코어 5대2 대역전극. 잠실구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대화의 홈런에 열광했지만 야구 전문가들과 선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전의 드라마를 설계하고 일본 투수의 멘탈을 산산조각낸 주역은 바로 그 앞에서 냉철하게 안타를 만들어낸 장효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장효조의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회 최우수 선수는 아니었지만 타격왕과 베스트 나인을 휩쓸며 회수의 미대에서도 자신의 방망이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의 모습 뒤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의 승리를 넘어 가난과 서름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에도 장효조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무대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었다. 세계 정상에 선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프로야구 KBO 리그였습니다. 진짜 프로들의 세계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 1983년 드디어 그의 물이 우리 곁으로 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푸른 유니폼을 입은 장효조. 하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하기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다. 외국인 투수들의 공을 치실 수 있겠나? 30살을 바라보는 늦깎이 신인, 노장 루키 장효조. 과연 그는 프로의 높은 벽 앞에서도 그 신들린 방망이 솜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평범한 타자로 전락할까요? 어이 신인,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짐 싸서 집에 가라. 1983년 프로야구 그라운드에는 텃세가 심했습니다. 프로 2년차를 맞이한 기존 선수들은 갓 들어온 신인들에게 호락호락하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쭈뼛거리는 20살 풋내기들 사이에서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그라운드를 응시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세월의 흔적이 보였고 눈빛은 신인의 패기보다는 노련한 승부사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30살, 만 27세. 운동선수라면 전성기를 지나 하얀 곡선을 그릴 것이라 여겨지던 그 나이에 장효조는 시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KBO라는 정글에 발을 들였습니다. 과연 이 늙은 신인이 어떻게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데뷔 시즌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983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장효조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아마추어 최강인이 프로에서도 통할 것이다라는 낙관론과 알루미늄 배트와 나무 배트는 천지 차이다. 반발력이 약한 나무 배트로는 아마추어 때 같은 타구를 만들 수 없다는 비관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게다가 프로 투수들의 공끝은 아마추어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효조도 별 수 없을걸? 나이도 많은데 적응하다가 시즌 끝날 거야. 하지만 개막전 뚜껑이 열리자마자 그 모든 의구심은 단 한 경기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적응기? 슬럼프? 장효조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 배트를 마치 자신의 손가락처럼 다뤘습니다. 알루미늄 배트의 팅하는 소리 대신 나무 배트의 묵직하고 경쾌한 딱 소리가 대구 구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상대 수비수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장효조가 기록한 성적은 야구 게임에서 에디터를 써서 조작한 것 같은 수치였습니다. 타율 0.369.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할 6푼 9리입니다. 이 기록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는 역대 KBO 단일 시즌 좌타자 최고 타율이자 사실상 신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2위와의 격차는 압도적이었고 그는 마치 고등학생이 유치원생들과 야구를 하는 것처럼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출루율은 무려 0.463. 2번 타석에 들어서면 한 번은 무조건 살아나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 신인의 기록이란 말입니까? 그 시즌 마운드 위의 투수들 사이에서는 괴담이 하나 돌았습니다. 바로 장효조존의 전설입니다. 투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바깥쪽 꽉 찬 직구를 던집니다.
투수도, 포수도, 심지어 관중들도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하는 완벽한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석의 장효조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방망이를 어깨에 걸친 채 무심하게 공이 포수 밑에 꽂히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잠시 후 심판의 콜이 들립니다. 볼. 투수는 억울해서 펄쩍 뜁니다. 심판님, 저게 왜 볼입니까? 완벽하게 걸쳤잖아요. 그러자 심판은 마스크를 벗지도 않은 채 조용히 대답합니다. 장효조가 안 쳤잖아. 농담이 아닙니다. 당시 심판들은 장효조의 선구안을 자신의 눈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장효조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볼이다. 이것은 심판들 사이의 암묵적인 놀이였습니다. 그의 눈은 밀리미터 단위로 스트라이크 존을 스캔했고 빠지는 공에는 절대 방망이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투수들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스트라이크를 던져도 볼이 되고 억지로 존 안으로 우겨 넣으면 안타를 맞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장효조는 투수를 상대로 야구를 한 것이 아니라 투수의 영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도 그는 1983년 신인왕을 받지 못했습니다. 타이틀은 오비베어스의 박정훈에게 돌아갔습니다. 성적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결과였지만 당시 투표인단의 심리는 이랬습니다. 장효조는 신인이 아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대선시다. 그를 신인들과 경쟁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 즉, 그는 너무나도 뛰어났기에 신인왕 자격조차 박탈당한 것입니다. 보통 선수라면 억울해서 땅을 쳤겠지만 장효조는 덤덤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트로피가 아니라 매 타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타격품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프로 투수들의 빠른 공에 대처하기 위해 그는 테이크백, 배트를 뒤로 빼는 동작을 극도로 줄이고 배트 스피드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명 무반동 타법. 몸의 중심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손목의 힘과 회전력으로 공을 때려내는 이 기술은 현대 야구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그만의 필살기였습니다. 일루 쪽으로 기습번트를 대고 쏜살같이 달려나가는가 하면 외야수가 전진 수비를 하면 머리 위를 넘기고 후진 수비를 하면 그 앞에 뚝 떨어뜨리는 안타를 쳤습니다. 그는 그라운드를 도화지 삼아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려나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장효조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김시진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즐비했지만 그들조차 장효조 앞에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갔습니다. 덕아웃에서 장효조가 배트를 닫고 있으면 후배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풍기는 장인의 아우라는 그만큼 묵직했습니다. 그는 경기 전 자신의 배트를 저울에 달아보며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고 습도에 따라 배트 무게가 달라지는 것까지 계산해서 경기에 나섰습니다. 야구에 미쳤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야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다고 했던가요? 타격의 모든 능력을 몰빵한 탓에 그의 수비 능력은 타격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타격이 워낙 신기했기에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이 아주 빠른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센스로 그 모든 것을 커버했습니다. 타구 판단 능력, 중계 플레이의 정확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머리로 야구를 하는 선수였습니다. 1983년 시즌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수는 진짜다. 우리가 알던 야구 상식을 파괴하는 괴물이 나타났다. 늦깎이 신인, 늙은 루키라는 꼬리표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타격 달인, 그라운드의 구도자라는 새로운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기대했습니다. 이 남자가 과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말도 안 되는 타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반짝 활약은 아닐까? 하지만 장효조의 전성기는 이제 막 예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1983년의 기록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더 무섭고 더 치밀한 부채살 타법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삼성 라이온즈의 왕조 시대, 그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장효조의 황금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땀을 식혀주는 접이식 부채를 떠올려 보십시오. 접혀 있을 때는 그저 막대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촤라락 펴지면 반원형의 아름다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1980년대 중반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는 매 경기 거대한 부채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장효조가 만들어내는 타구의 그저 전설의 부채살 타법이었습니다. 좌익수 앞, 중견수 뒤, 우익수 옆. 그의 타구는 그라운드라는 도화지 위에 부채살처럼 골고루 그리고 완벽한 균형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투수가 어디로 던지든 수비가 어디에 서 있든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방망이는 그라운드의 모든 빈 곳을 꿰뚫는 마법의 지팡이였습니다. 과연 KBO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정교했던 타격의 정점, 그 황금기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전설의 페이지가 다시 넘어갑니다. 1983년 데뷔 시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장효조는 1985년, 1986년, 1987년까지 무려 3년 연속 타격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위협을 달성합니다. 데뷔 시즌인 1983년을 포함하면 통산 4회 타격왕. 이는 양준혁도, 이종범도, 이대호도 해내지 못한 KBO 불멸의 대기록입니다. 특히 1987년에 기록한 타율 0.387은 백인천의 원년 기록 4비이수를 제외하면 현대 야구에서 가장 높은 고지나 다름없습니다. 10번 나와서 4번 가까이 안타를 치는 타자. 팬들은 이제 그가 안타를 치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파로 물러나면 무슨 일이지? 라며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안타가 일상이 되어버린 남자. 그것이 바로 전성기 장효조의 위엄이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부채살 타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분석과 본능적인 감각의 결합체였습니다. 보통의 타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핫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효조에게는 모든 구역이 핫존이었습니다.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직구는 허리를 팽이처럼 돌려 우익선상으로 총알같이 잡아당겼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는 손목에 힘을 빼고 툭 밀어 좌익수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가운데 몰린 공은 여지없이 투수의 머리 위를 넘어가는 중전 안타였습니다. 상대팀 전력 분석원은 그의 타구 분포도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대체 수비 위치를 어디로 잡으란 말인가? 타구가 부채처럼 180도로 다 날아가는데.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장효조는 홈런을 못 치는 타자였나?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는 못 친 것이 아니라 안 친 것이었습니다. 배팅 케이지에서 마음먹고 휘두르면 그 역시 큼지막한 타구를 담장 밖으로 넘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석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에는 헐크 이만수라는 당대 최고의 홈런 타자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효조의 야구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나의 임무는 홈런을 쳐서 관중을 열광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서 누상에 나가 밥상 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성 라이온즈 왕조의 무서움이었습니다. 1번이나 3번에 배치된 장효조가 끈질긴 승부 끝에 안타나 볼넷으로 출루하면
상대 투수는 이미 진이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투수 앞에 등장하는 것은 포효하는 이만수였습니다. 장효조가 흔들고 이만수가 해결하는 이 황금 방정식은 80년대 프로야구를 지배했습니다. 장효조는 자신의 개인적인 화려함보다 팀의 승리를 위한 확률 높은 야구를 선택했습니다. 홈런은 3할의 확률로 칠 수 있지만 안타는 5할의 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팀을 위해 5할을 선택하겠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도 헌신적인 프로의식입니까? 하지만 그 화려한 기록 뒤에는 남모를 고통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타격기계, 컴퓨터라는 별명은 그를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기계처럼 감정 없이 안타를 생산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헬멧 아래 그의 눈은 언제나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4타수 3안타를 쳐도 마지막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트를 깎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옹이처럼 딱딱해졌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타격왕도 몇 번이나 하셨는데 이제 좀 살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장효조는 배트를 헝겊으로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타율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한 계단 올라가기는 죽을 만큼 힘들지만 굴러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나는 떨어지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 천재라 불렸던 그조차, 아니 천재였기에 더더욱 추락에 대한 공포와 싸우며 매일 자신을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1987년은 그야말로 장효조의 해였습니다. 그는 타석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투수들을 압도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기도 전에 이미 기싸움에서 장효조가 이기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투수들은 회상합니다. 장효조 선수가 타석에서 배트를 툭툭 치며 노를 보면 마치 포수 미트가 아니라 내 가슴 한가운데를 겨누고 있는 것 같았다.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데 던지면 맞을 것 같고 안 던지면 볼넷이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그는 타석을 지배했고 경기를 지배했으며 나아가 KBO 리그 전체를 자신의 손바닥, 아니 부채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는 타격뿐만 아니라 눈야구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출루율은 타율보다 1할 이상 높았습니다. 선구안은 타고난 재능이기도 했지만 상대 투수의 스퍼릇, 투구폼, 심지어 그날의 표정까지 읽어내는 치밀한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커트, 또 커트해내며 투수의 투구수를 늘리고 기어이 실투를 유도해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상대팀 팬들에게는 악몽이었지만 삼성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요? 영원할 것 같았던 푸른 피의 에이스 장효조와 삼성 라이온즈의 동행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고 너무나도 콧대 높았던 천재, 그리고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리더. 구단 수뇌부에게 장효조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면서 동시에 다루기 힘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타격왕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던 1987년의 겨울.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아들, 삼성의 심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되었던 그 사건. 그가 사랑했던 팀, 그가 청춘을 바쳐 이끌었던 삼성 라이온즈가 그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1988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타격의 신은 왜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야 했을까요? 1988년 12월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한민국 야구 팬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충격적인 헤드라인, 세기의 트레이드, 삼성 장효조 김시진, 롯데 최동원 오명록. 그것은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프로야구의 하늘을 떠받치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뿌리채 뽑아 맞바꾸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의 자존심이자 삼성의 심장이었던 장효조가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던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원한 삼성맨일 줄 알았던 레전드의 비극적인 이별,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슴 시린 겨울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장효조에게 삼성 라이온즈는 단순한 소속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구 상부 출신으로 대구 야구의 적통을 잇는 성골 중의 성골이었고, 삼성 라이온즈라는 구단의 창단부터 전성기를 함께 일궈낸 개국공신이었습니다. 팬들에게 푸른 피의 에이스는 누가 뭐래도 장효조였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리그 정상급의 타격 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단은 그를 트레이드 카드로 썼습니다. 그것도 팀 내 최다승 투수이자 영혼의 파트너였던 김시진과 함께 묶어서 말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전력 보강과 분위기 쇄신이었습니다. 삼성은 우승을 위해 확실한 에이스 투수가 필요했고, 롯데는 타선을 이끌 리더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구계 안팎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보복성 숙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해 겨울, 야구계에는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동원을 필두로 한 선수협의회 결성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대우받고 싶다. 이군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스타 플레이어들이 뭉쳤습니다. 장효조는 비록 전면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지만 그는 팀 내 최고 참급으로서 후배들의 뜻을 지지하고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구단주들에게 이런 움직임은 반란으로 비쳤습니다. 결국 구단들은 각 팀의 주동자급 선수들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그들의 연대를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트레이드 통보를 받은 날, 장효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롯데로 간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단 관계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 장효조 없이는 삼성 야구도 없다며 치켜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감, 인간에 대한 환멸, 억울함, 수만 가지 감정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을 찾아가 텅 빈 그라운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피와 땀을 흘리며 뛰어다녔던 그곳, 팬들의 함성이 스며들어 있는 그곳에서 그는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대구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삼성 야구 다 죽었다. 장효조를 돌려내라. 구단 사무실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팬들은 화형식을 거행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장효조는 눈물을 머금고 정든 대구를 떠나 부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그의 뒷모습은 천하를 호렴하던 타격의 신이 아니라 토사구팽당한 늙은 사냥개의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은 장효조의 모습은 낯설절기 그지없었습니다. 푸른색 줄무늬가 아닌 주황색과 검은색이 섞인 거인 군단의 유니폼. 거울 앞에 선 그는 어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래,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방망이는 유니폼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녹슬지 않는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경기장에 나와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덕아웃 건너편에 보이는 옛 동료들, 자신을 외면하는 구단 프런트들을 보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1989년 롯데 유니폼을 입고 삼성 투수들을 상대한 장효조의 눈빛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보란듯이 안타를 때려내고 득점을 올릴 때마다 그는 1루 베이스 위에서 삼성 덕아웃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보아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 너희가 버린 장효조가 여기 있다.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트레이드의 충격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흐르는 세월 탓이었을까요? 1989년 그의 타율은 3할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3할도 대단한 기록이지만 장효조에게는 부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효조도 이제 한물 같다. 역시 삼성 떠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런 비아냥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더욱더 배트를 꽉 쥐었습니다. 등 부상과 허리 통증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산 사직구장의 낯선 환경, 낯선 동료들 틈에서 다시금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시절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습니다. 팀 성적도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후배들에게 타격 기술을 전수하고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비록 몸은 롯데에 있었지만 그의 야구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 모두가 장효조는 끝났다고 말하던 그때 그는 다시 한번 기적 같은 불꽃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만 35세의 노장, 은퇴를 고민해야 할 나이에 그는 다시 타격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죽어가던 불씨가 마지막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림받은 영웅의 처절한 부활. 롯데 자이언츠 시절 그가 보여준 마지막 투호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떠난 그라운드에 남긴 마지막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장효조는 끝났다.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공이 안 보일 거다. 1991년 야구계 호사가들은 35세가 된 노장 장효조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운동선수의 신체 나이로는 환갑을 넘긴 것이나 다름없던 그 시절,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고 배트 스피드는 전성기보다 분명 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사자는 늙어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으며 장효조는 늙어도 타격의 본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천만에요. 장효조는 사라지기 직전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자신을 버린 세상에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 싸움, 그 치열했던 황혼의 기록을 만나러 가보시죠.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1991년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은 장효조는 회춘이라도 한 듯 맹타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타율 3할 5푼을 넘나들며 타격 랭킹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빙그레의 이정훈, 장정훈 같은 20대의 젊은 괴물들이 리그를 호령하던 시절 30대 중반의 아저씨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타격왕 경쟁을 펼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투수들은 경악했습니다. 직구 스피드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트가 벤처럼 감겨 나온다. 힘이 떨어지면 기술로, 스피드가 떨어지면 예측으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치를 쏟아부어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체력 저하로 인해 시즌 막판 타율이 다소 떨어지며 타격왕 타이틀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그는 1991년 타율 0.347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그의 전체 2위이자 역대 최고령 3할 4푼 타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쳤던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한물간 노인 취급했던 사람들을 향해 그는 방망이로 외쳤습니다. 보라, 내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야구 장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이 되자 거짓말처럼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타가 되었을 타구가 내야 땅볼이 되고 가볍게 커트해냈을 공에 헛스윙이 나왔습니다. 1992년 그의 성적은 타율 0.265. 일반적인 선수라면 준수한 성적일지 모르지만 장효조라는 이름값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팬들이 아직 쓸만하네 라고 위로할 때 그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타격이란 완벽함 그 자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 방망이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 1992년 시즌이 끝나고 그는 미련 없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 추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내 이름이 더 더러워지기 전에 떠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KBO 리그 엮기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는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최종 성적표를 보십시오. 시즌 통산 965경기 출장, 3050타수, 1009안타, 그리고 통산 타율 0.331. 이 숫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감이 오십니까? 3000타석 이상 들어선 타자 중에서 통산 타율이 3할 3푼을 넘는 사람은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장효조가 유일합니다. 양준혁도, 김태근도, 손아섭도 넘지 못한 거대한 산. 심지어 그는 20대 전성기를 아마추어에서 보내고 27세부터 36세까지의 에이징 커브를 겪는 시기만을 띄고도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20세부터 프로에서 뛰었다면, 야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랬다면 통산 타율은 3할 5푼, 안타는 2500개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불운의 천재다. 그의 은퇴식은 쓸쓸했습니다. 오늘날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처럼 화려한 조명도 수만 관중의 기립박수도 없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소속으로 은퇴했기에 대구 팬들은 그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전설이 부산에서 쓸쓸히 유니폼을 벗는 모습은 야구 올드팬들의 가슴에 영원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의 라커룸에는 닳고 다른 배트 몇 자루와 땀에 절어 색이 바랜 장갑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내가 가진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모두 전수하겠다. 롯데자이언츠의 타격 코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장효조. 하지만 천재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힘들다는 속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왜 공을 못 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공이 오면 그냥 보고 치면 되잖아. 그게 왜 안 돼? 그의 눈에는 수박만하게 보이는 공이 선수들 눈에는 콩알만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만큼이나 코치 시절에도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게을리하면 불호령을 내렸고 자신의 타격 이론을 전수하기 위해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대구,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푸른 피가 흐르는 그에게 부산에서의 생활은 일종의 유배 생활과도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 내 영혼의 안식처. 세월이 흘러 서로에 대한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질 무렵, 드디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삼성 라이온즈는 잃어버린 전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12년 만의 귀환. 탕아처럼 떠돌던 장효조가 다시 대구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 다시 입은 푸른 유니폼. 그는 1군 감독이라는 화려한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자처해서 간 곳은 경산 볼파크, 바로 2군 훈련장이었습니다. 나는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캐내겠다. 나처럼 체구가 작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 땀냄새 진동하는 2군 훈련장에서 묵묵히 어린 선수들의 손바닥을 검사하고 배트를 잡아주며 참 스승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구의 신은 이 위대한 영웅에게 평온한 노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강인했던 그의 몸속에서 소리 없는 살인자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찾은 고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행복해하던 그에게 닥쳐온 청천벽력 같은 비극. 야구공은 피할 수 있어도 운명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경산 볼파크의 여름 띠약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면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곳. 화려한 조명과 관중의 함성이 가득한 1군 야구장과는 창반대의 세계. 바로 2군 훈련장입니다. 2010년 무렵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뒷짐을 지고 매의 눈으로 어린 선수들을 지켜보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챙이 긴 모자 아래로 드러난 검게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대 시절 투수를 노려보던 그 도끼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영원한 레전드, 장효조였습니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의 삶을 뒤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2군 훈련장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꽃피운 참 스승, 장효조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야구팬은 기억합니다. 1988년의 그 충격적인 트레이드 이후 장효조와 삼성 라이온즈의 관계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돌이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고 푸른 피는 결국 다시 대구로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와 스카우트와 코치로 활동하며 서서히 앙금을 씻어낸 그는 2011년 드디어 삼성 라이온즈 2군 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레전드에게 2군 감독이라니 너무 초라한 대우 아닌가? 하지만 장효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완성된 선수를 관리하는 것보다 흙 속에 묻힌 원석을 찾아내어 보석으로 깎아내는 일에 더 가슴이 뛴다. 그는 스스로 2군행을 자처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좌절하는 선수들, 부상으로 신음하는 선수들, 그리고 프로의 높은 벽 앞에 절망하는 미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효조 감독은 그들에게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프로 무대가 없어 배트만 깎았던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2군 선수들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천재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스포츠계의 속설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쉽게 해냈던 일들을 못하는 선수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효조 역시 처음에는 이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내려놓고 철저한 분석가이자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자신의 타격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수의 신체 조건과 성향을 면밀히 관찰한 뒤 그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주듯 맞춤형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도 방식은 지독하리만큼 엄격했습니다. 경산 볼파크의 훈련량은 악명 높았습니다. 너희가 1군에 올라가려면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1군 선수들의 2배, 3배가 되어야 한다. 그는 해가 질 때까지 펑구고 배트를 직접 돌렸고 밤에는 선수들의 스윙 영상을 닳도록 돌려보며 노트에 깨알 같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선수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감독님은 잠도 안 주무시나? 하지만 그 엄격함 뒤에는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망주 타자가 슬럼프에 빠져 덕아웃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건네는 말은 따뜻했습니다. 야, 밥은 먹었냐? 배트에 공이 안 맞는 날도 있는 거지. 나도 그랬어. 내일 다시 치면 된다. 그는 자신의 실패담, 자신이 겪었던 좌절을 가감없이 들려주며 선수들의 멘탈을 어루만졌습니다. 전설적인 대타자가 털어놓는 실수담에 어린 선수들은 용기를 얻었고 그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군 감독으로서 가장 강조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 눈빛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죽은 타자다. 그는 악바리 근성, 즉 헝그리 정신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1군 선수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묵묵히 칼을 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2011년 삼바라 라이온즈 2군이 퓨처스리그에서 보여준 끈끈한 조직력과 포기하지 않는 야구는 바로 장효조 감독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강철 같았던 장효조 감독의 얼굴색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유니폼이 헐렁해졌고 훈련 도중 벤치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선수들과 코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면 그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날이 더워서 그래. 더위 먹은 거야. 밥 좀 잘 챙겨 먹으면 금방 낫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속 깊은 곳, 간과 위장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병마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술, 담배를 즐기며 호탕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그놈의 야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문제였을까요? 완벽주의자였던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승부에 대한 중압감이 그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7월,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강권에 못 이겨 병원을 찾은 날,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내립니다. 감독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간암이 이미 위장까지 전이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지도자로서 꽃을 피우려는데, 이제 막 제자들의 성장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왜 하필 지금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장효조는 의사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 당장 내일 있을 2군 경기를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이소. 우리 선수들 동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픈 거 알면 애들이 야구 못합니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라운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도 TV로 2군 경기를 모니터링했고 수석 코치에게 전화를 걸어 대타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몸은 병원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경산 볼파크의 타석 서클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야구밖에 모르고 살았던 바보. 0.331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남기고도 여전히 야구가 고팠던 남자. 타격의 신이라 불렸던 그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투수와의 마지막 타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전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한반도는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그라운드의 지열은 40도를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 2군 감독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선수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감독님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펑고를 쳐주던 그 단단한 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감독님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잠시 검사 좀 받고 오겠다던 그는 다시는 그라운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투수와 마주한 장효조. 9회 말 2아웃, 볼 카운트가 꽉 찬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마지막 투호는 야구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소설보다 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의 병상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전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독님,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닙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진료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장효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간암 말기.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암세포가 위장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평생 술 타령을 한 것도 아니었고 몸 관리에 그토록 철저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55세, 지도자로서 이제 막 꽃을 피우려던 그 찬란한 시기에 내려진 시한부 선고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타격의 신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팀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특히 우리 선수들, 절대 알면 안 된다. 시즌 중이다. 감독이 죽을 병 걸렸다는 소리 들으면 애들 야구 망친다. 그는 철저히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구단 관계자들에게는 그저 속이 좀 안 좋아서 쉬는 것뿐이다라고 둘러댔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2군 선수들의 분위기가 깨질까봐 그는 고통을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효조라는 남자가 야구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은 부서져도 야구는 지켜야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건장했던 체격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병실 TV 채널은 언제나 야구 중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퓨처스 리그 중계가 없는 날에는 문자 중계라도 보며 경기를 체크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석 코치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이 김 코치, 오늘 3번 타자 박아무개 스윙이 왜 그래? 배트가 너무 처져서 나오잖아. 허리 더 빨리 돌리라고 전해. 그리고 투수 교체 타이밍 한 박자 더 빨리 가져가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내용은 서슬퍼런 현장 감독의 지시 그대로였습니다. 코치들은 수화기를 붙들고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감독님, 지금 몸이나 챙기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네,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감독 장효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7월 23일, 잠실 야구장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30주년 기념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KBO는 30년을 빛낸 레전드 올스타 10명을 선정했고 장효조는 당연히 외야수 부문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팬들은 그가 그라운드에 나타나 손을 흔들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에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그라운드에 걸어 나온 것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대리 수상자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장내 아나운서는 장효조 감독님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멘트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개인 사정? 무슨 일이지? 많이 아픈가? 불길한 예감이 잠실벌을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장효조는 병상에 누워 그 장면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환호하는 관중들, 그리고 자신의 옛 동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 그는 말없이 TV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도 저기에 있어야 하는데 내 유니폼이 어디 있더라? 그의 눈가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라운드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야구계 선후배들이 하나둘씩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김시진, 유중혜, 삼성 라이온즈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전우들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펑고를 치던 강철 같은 사나이는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환자가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후배들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장효조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 금방 일어난다. 내가 누구냐? 장효조다. 이까지 병, 홈런 한 방이면 다 날아간다. 그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마저 힘겨워 보였습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8월이 되자 의식조차 희미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가 웅얼거리는 소리는 야구 용어였습니다. 스트라이크. 아니야. 볼이야. 참아야 해. 뛰어. 2루로 뛰어. 그는 꿈속에서조차 타석에 서 있었고 작전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병실을 떠나 대구 시민운동장 그리고 경산 볼파크의 푸른 잔디 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기적을 바랐습니다. 팬들도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쾌유를 비는 종이약을 접어보냈습니다. 장효조 감독님, 다시 일어나세요. 당신의 부채살타법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천 통의 편지와 응원 메시지가 병실에 쌓여갔습니다. 그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그 편지들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팬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며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야구의 신은, 아니 운명의 신은 너무나도 냉정행했습니다. 9회 말 2아웃, 풀카운트. 투수가 던진 마지막 공이 포수 밑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장효조는 그 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0.331의 확률로 안타를 쳐냈던 그였지만 이번 상대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름의 투수는 그에게 단 한 번의 실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9월 초, 가을바람이 병실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구 시즌이 막바지로 치닫고 포스트 시즌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그 무렵, 한국 야구의 가장 큰 별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마지막 통보. 가족들은 오열했고 야구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버렸던 삼성? 낯설었던 롯데? 아니면
평생을 깎고 다듬었던 그 낡은 방망이? 아마도 그는 1982년 잠실의 함성,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타석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타석에 장효조 선수 들어옵니다.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타석에 들어섭니다. 관중도 심판도 없는 오직 자신과 10만이 존재하는 고독한 타석. 장효조의 마지막 스윙,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불멸의 유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대망의 마지막 회. 2011년 9월 7일 오전 7시 30분. 부산의 한 병실. 심전도 모니터에 규칙적이던 삐 소리가 멈추고 길고도 슬픈 단선율의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30년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가장 완벽했던 타자. 타격의 달인, 그라운드의 구도자, 장효조 감독이 향년 55세의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 대한민국 야구계는 충격과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온통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야구 팬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오열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며칠 전까지 2군 지휘하셨잖아요. 장효조가 죽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0.331이라는 불멸의 숫자를 남긴 채 그는 고통 없는 세상, 영원한 안타가 있는 그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빈손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옛 동료들, 이만수, 김시진, 유주중일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형님, 왜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술 한 잔도 제대로 못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호랑이 같던 야구인들이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에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삼성 라이온즈 2군 제자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독님은 아픈 와중에도 저희 스윙만 걱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장효조는 그 특유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도 온화해서 더욱 슬펐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효조가 떠나고 정확히 일주일 뒤인 9월 14일, 한국 야구계는 또 한 번 거대한 슬픔에 휩싸입니다. 장효조와 시대를 함께 풍미했던 무쇠팔 최동원마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타격의 신과 투수의 신이 나란히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이 기막힌 우연.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 야구팀에서 최고의 투수와 최고의 타자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을 이토록 급하게 데려가셨나 봅니다. 1980년대 프로야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두 전설의 연이은 타계는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장효조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기록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프로의 자세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천재라는 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를 때 나는 내 손바닥의 굳은 살을 보며 안도했다. 그는 재능을 믿기보다 땀을 믿었고 요행을 바라기보다 철저한 준비를 믿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기 전 상대 투수의 습관을 현미경처럼 분석하고 배트의 무게를 쥐단위로 맞추던 그의 치밀함. 그것은 야구에 대한 그리고 팬들에 대한 지독한 예의였습니다. KBO는 그의 공로를 기려 그를 레전드 올스타로 상정했고 훗날 2022년 출범 40주년 기념 레전드 40인 투표에서도 전문가와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록
생전에 영구 결번식을 치르지 못한 한이 남았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등번호 10번은 양준혁을 거쳐 영구 결번이 되며 그 시초인 장효조의 영혼도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역사관 한편 그가 쓰던 낡은 배트와 유니폼은 여전히 푸른 피의 후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야구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야구장에서 어떤 타자가 기가 막힌 선구 안으로 볼을 골라내거나 부채살처럼 뻗어나가는 정교한 안타를 때려낼 때면 해설위원들은 어김없이 그의 이름을 소환합니다. 아, 마치 전성기 시절의 장효조 선수를 보는 것 같군요. 장효조라는 이름은 이제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정확함, 완벽함, 그리고 끈질김을 상징하는 야구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저 구름 너머 눈부시게 푸른 잔디가 깔린 천국 야구장. 그곳에는 더 이상 병마도, 트레이드의 서름도, 성적에 대한 압박도 없습니다. 타석에는 등번호 10번, 푸른 유니폼에 장효조가 들어섭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배트를 몇 번 흔들고 헬멧을 고쳤으며 마운드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마운드에는 등번호 11번, 롯데 유니폼을 입은 최동원이 와인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 지상에서 못다한 승부를 겨루기 위해 두 전설이 마주보고 웃습니다. 효조 형님, 이번엔 제 직구 못 치실걸요? 동원아, 내 눈에는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니까. 딱! 경쾌한 타격음이 천국에 울려 퍼집니다. 공은 파란 하늘을 가르며 하염없이 뻗어나갑니다. 홈런일까요? 안타일까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원히 타석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3할 3푼 1리의 전설로 살아있다는 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불멸의 타자 장효조, 당신이 보여준 그 열정과 투혼, 그리고 야구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껏 스윙하고 마음껏 달리시게. 굿바이 타격의 신. 고맙습니다, 장효조.